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관련해서 18일로 예정돼 있었던 재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진행됐던 재판에 그 파기환송됐던 이 환송심 날짜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추후 지정, 이걸 뭐 줄여서 추정이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사실상 재판이 임기 중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여기에서 재판부가 헌법 84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불소추권 관련해서는 어쨌건 임기 기간 동안은 이제 재판이 정지된다, 중지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제기가 되는 내용이 얘기가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자면 지금 6월 24일, 7월 1일, 7월 22일 각각 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 여러 재판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재판들도 사실은 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고,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죠. 먼저 재판이 여러 개니까 하나의 재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 각 재판부가 판단해라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 파기환송 관련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판부들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일단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기일을 추정해놨기 그렇지. 때문에 이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고, 예. 아주 적합한 법률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지방법원 1심에 계류 중인 그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고법의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문제는, 아니 대법원장은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거 조율하고 대법원장은 그냥 알아서 다 일선법원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대법원장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느냐. 이분은 내란이 일어났을 그 시점에도 헌법 수호를 위한 메시지도 하나도 안 냈던 분이고, 그랬었죠. 오히려 이재명 당시 후보의 그 소위 말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 개입에 지금 의심까지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매우 참 이거 대법원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은 좀 매우 아쉽게 전 생각합니다. 예. 이게 대법원이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지금 개별 재판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데, 그것이 5개 법원마다 다 다른다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도 코미디죠, 그리고 사실은.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이 아니라 이 해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줘야지 통일성과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너무 지금 현재로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요럴 말하면.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 타이밍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민주당에서 애초 12일 본회의에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이라고 일명 부르는 이 내용을 처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 보면 새로운 원내대표 또 원내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추진하다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원래는 목요일 날 12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죠. 예,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배임 관련된 사건, 요게 그렇죠. 지금 6월 24일로 예정돼 있었던 재판인데, 이것도 역시 헌법 84조 적용과 이건 똑같겠네요. 뭐 기일 변경, 추후 지정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법원들도 이렇게 하나씩 갈 텐데, 근데 이제 애초에 그 민주당이 목요일 날 이게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는 이 개별 법원마다 하니까 어느 법원에서 지기현 같은 제2의 지기현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아예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무적인 것과 이제 원칙적인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정무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를 계속 압박하기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한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이제 했으면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새 원내 지도부한테 그걸 맡기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저는 애초에 이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헌법 84조를 만들 때는 이것이 재판은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논란이 빚어지리라고는 이 만든 사람들이 그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은 못했는데 이게 빚어지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법안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긴 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다. 기준을 세울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무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원하는 바는 그거죠.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건데 그거는 거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외 나머지로 해서 괜히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빚는 것이 초기에 국정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나타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실속 있고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재판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일단 전념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원리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풀고 법치는 법치로 풀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 가장 중요한 선거 기간을 앞두고 사실은 정치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거잖아요. 뭐 물론 이 형사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와 관련돼서도 그때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여야가 위치에 따라서 이견을 보일 때마다 뭔가 이제 자꾸 이런 논란이 부추기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의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굉장히 유감이고요. 만약에 지금 사법부가 어쨌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아전인수격의 해석들을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좀 아쉽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이제 권태호 실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사법부 차원의 개별 재판부가 어쨌든 연이어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거라는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헌법 84조의 취지잖아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뭔 잘못을 해도 다 봐주겠다. 이 취지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앞서도 우리 권태호 실장 말씀처럼 처음에 이번 만들 때 헌법 만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라면 이제는 기준을 세울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들 지금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법 체계에서도 저는 뭐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이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 서울고법 공보관이 해석을 했던 서울고법의 입장이 사실은 올바르게 법을 해석해서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입법도 필요 없는 건데 문제는 직위헌 방식으로 막 나를 시로 바꾸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입법론까지 나온 건데 전 이번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조희대의 선거 난입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사법의 도구화라고 하는 윤석열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이 사법 카르텔이 작동했던 이 심우정과 직위원의 콜라보레이션 그러면서 이제 거의 룸사롱까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의 도구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놓고 이제는 저는 뭐 입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전 어떻게 잘 단계적으로 빌드업해 나가느냐. 사법의 그 개혁은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대법관을 좀 늘리겠다. 그리고 늘리면서 사법부의 그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겠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그 큰 방향성을 확인하면 전 정무적으로 그 다음은 그 의지만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그 사법개혁의 길을 가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요 얘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인규 변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제명안 50만 돌파를 했어요. 그 국민동의 청원을 받고 사실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고 청원에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두고 뭐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게 한쪽으로 모아지는 것 이것 자체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실제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명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달리 이 동원 50만 이상이 모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그 우리가 서두 얘기했던 보복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예. 아니 그 내란 수괴를 처벌하면 그게 보복입니까?
이거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제명당할 짓을 해가지고 지금 제명 청원이 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복이고 YS를 떠올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명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본인을 마치 그 독재 정권과 싸웠던 YS의 서사를 또 한 번 이용하는 저 상당히 이건 좀 악의적인 반응이라고 보고요. 아니 본인이 그러면 행위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생각하지 않고 처신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적인 역할을 감당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당연히 염두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전 국민이 바라보는 그 토론회 속에서 저는 이제 바바리맨 발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예. 전 국민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한 건 팩트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그럼 어떻게 물을 것이냐를 지금 국민들은 이 제명 청원이라는 걸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제명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율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명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국회의원의 발언의 범위, 발언의 허용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런 식의 젓가락 발언까지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자정 능력이고 국회의 그런 그 제명에 대한 인식이라면은 너무 실망스럽죠. 그럼 앞으로 젓가락보다 더한 숟가락 발언이 나오면 그거 어떻게 그걸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오는 것이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반정치 행태를 더 유지 강화시켜주는 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왔는지를 우리는 이제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키운 괴물은 아닐까? 그동안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마이크를 대주면서 이걸 키워왔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조회수의 뭐 죄송한 말씀이나 조회수 장사가 된다는 예. 의미로 키워왔던 그 언론들은 책임이 없는가? 전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준석이라는 개인에 대한 문제로만 우리가 국한할 것이 아니라 반정치 행태를 어디까지 우리의 민주주의가 허용할 것이냐. 전 이 부분으로 좀 확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만 얘기하면은 그 사과를 우리가 보통 할 때요. 예. 그 발언은 과거로 돌아갔을 때 하라고 한다면 안 할 것 같다. 근데 후보 검증 차원에서 순화된 표현을 써서 하긴 할 것 같다. 라는 식의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건 사과와 반성이 아닙니다. 가장 최신 업데이트 버전의 사과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이제 공적 신분을 갖고 있는 공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는데 여전히 이를 두둔하고 비호하는 주변인들이 방송에 나오고 그를 훌륭한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언론의 전파를 어쨌든 태워서 이 사람의 가치를 드높여주고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이 플레이가 저는 정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 저변 전체를 위해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녀를 두신 분들 혹은 꼭 우리가 가족으로 확대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반적으로 국민의 어떤 상식선에서 평균 관점하에서 이 발언은 잘못된 거고 틀린 겁니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제명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 아무 소용없는 행위다라고 이제 평가절하는 분들도 방송에 보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 숫자는 국민들의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어느 숫자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AI를 돌려보니까 6일 동안 5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면 하루 평균 8만 3천 명이고 30일 뒤에는 25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답니다. 이 숫자를 보고서도 기타 기성 언론에서 이준석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준다? 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탤게요. 저 이준석 의원의 발언 전 여기서 못 옮깁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잘못된 발언이라 예. 이미 공중파에서도 삐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발언을 우리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그냥 덮고 넘어간다? 그럼 앞으로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요 수위가 더 높아질걸요? 간땡이가 부은 게 아니라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단 말입니다. 간을 다시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조치를 할 거냐를 저는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이 공론장에서 본인의 발언을 마음껏 해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좀 알려줘야 된다. 전 예.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권태우 시장께서도 하실 아니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마이너한 걸 쓸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3분의 예. 2니까 3분의 안 될 수도 있는데 제발 이준석 의원이 YS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주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게 비교가 할 수 없는 게 YS는 그때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지 말아라고 미국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다가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때 제명을 국민들이 청원해서 제명한 게 아니에요. 예.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들끼리만 해서 그 독재 정권이 그렇게 제명을 일부러 그러니까 강제로 시킨 거고요.
그래서 부마 항쟁이 났고 그것이 광주 항쟁까지 이어진 건데 어떻게 그 YS에다 당보가지 비틀어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YS하고 그 이준석 발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너무 이건 언어 도단이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저는 그래요. 서부지법 난동도 지금 참여자들 예. 굉장히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저는 벌써 걱정돼요. 또 나와서 법이 우습죠. 아니 법원을 두드려 부수고 영장 발부한 판사를 잡으러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담해서 다 부셨어요. 근데 솜방망이 처벌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자들이 나와가지고 법이 우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또 적용을 해보면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우스울까요? 저는 더한 일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거의 서부지법 난동과 가까운 발언의 충격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솜방망이로 우리 사회가 대처하고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관심 가지면 더 커져. 무관심이 좋은 거야. 무관심해가지고 여기까지 괴물을 키워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라도 저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제명을 떠나서도 저는 방송국에서 마이크 대주는 부분 그리고 그를 위해주고 띄워주는 마이크를 협조해주는 부분 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전 그 정도로 심각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방송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한마디 더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아니 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끝에 방송을 저는 마쳐야 되는데 지금 좀 더 하면 여러분들이 될것 이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 동접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지금 밤새하시죠? 저도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말이죠. 그 지금 이제 얘기해주신 부분들을 대부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서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죄는 지으면 소추할 수 있게끔 우리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만큼 중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말고는 다른 형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뭐 시중을 활보하고 말이죠. 본인은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100% 무죄를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죠. 보리밥을 먹으러 다니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개를 끌고 산책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서가 곳곳에 이제는 형성이 되어버리면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거야?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둔감성에 대한 지금 신인규 변호사나 우리 박영식 평론가나 우리 권태현 실장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만 요거 한 말씀만 드리면 모두가 다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을 상당히 옹호했던 분과의 방송을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섭외가 들어와도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론회장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우린 토론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사람과 토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것에 대해서 일본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우린 토론하지 않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이제 사과했지 않느냐라고 퉁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과 우리는 공론회장에서 토론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이제 마이크를 갖고 계신 스피커분들 포함한 뭐 언론사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심정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연장 방송 가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예,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래야 또 다음 주에 더 오시니까. 쓱쓱 조금 갈증이 있죠. 예. 내일 오후 3시 30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뉴스는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뉴스들 사이에서 또 뉴스 다이브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부 함께해 주신 우리 권태현 실장 그리고 신은규 변호사 박영식 평론가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